한밤중 2시 천장이 울립니다. 쿵쿵쿵. 아이가 뛰는 소리인지 무언가를 끄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가족이 있는 집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 5시까지 계속되는 소음 앞에서 이해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윗집 문 앞에서 들은 말. 아래층 할배 또 왔네. 애들이 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바뀐 건 단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는 것. 그런데 혹시 층간 소음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정말 아래층 뿐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소란의 원인이 정말 아이들에게만 있었을지도 의문입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마다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이제 그날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는 20평짜리 아파트는 결혼 30년을 함께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2년째 되던 해 윗집에 새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와 7살, 5살 남매였습니다. 첫날부터 소음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무언가 끄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사 정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새벽 2시, 3시에도 천장이 울렸습니다. 아내는 불면증 약을 먹기 시작했고 저는 귀마개를 끼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진동은 귀가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한 달쯤 지나서 윗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건 남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요. 밤에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음이 좀 심해서요. 남자는 잠깐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애들이 좀 활발해서요.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고개를 숙이고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엔 조용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지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무언가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 아래층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소음이 심해서요. 아, 네. 애들한테 말은 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요. 아이들이 원래 그런 거 아시잖아요. 웃으며 말하는 얼굴에서 미안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밤 10시 넘어서까지 뛰는 건 좀.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애들 에너지가 넘쳐서. 그리고 낮에는 저희도 일하러 가야 하니까 밤에 놀아주는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래? 애들이라 어쩔 수 없대. 그럼 우리는 어떡하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관리소장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민원 후에는 경비원이 직접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잠깐 조용했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민원을 넣었을 때 관리소장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르신, 윗집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래층 할아버지가 너무 예민하다고 아이들이 사는 집에서 소음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새벽 2시, 3시까지 뛰어다니는 것도 당연한 건가요?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만
어르신, 솔직히 요즘 젊은 분들 많이 예민하시잖아요. 그리고 애들 키우는 집은 좀 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소음은 계속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윗집에 올라가서 몇 마디 하고 내려왔습니다. 어르신, 일단 조용히 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애들 키우는 집이라 완전히 조용하게는 힘들 것 같으니 서로 양보하시는 게 어떨까요? 양보. 우리만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간 후 30분도 안 돼서 소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시끄러웠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복도에서 윗집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아내를 만났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최근에 소음이 좀 심한데. 윗집 아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 얘기 또 하시네요. 저희 애들이 뛰는 게 그렇게 싫으시면 꼭대기층으로 이사 가시든가요. 애들 키우는 집에서 소음 좀 나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잖아요. 다른 주민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고 귀찮다는 듯한 눈빛도 있었습니다.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윗집 아내가 먼저 내렸습니다. 뒤따라 내리는 다른 주민에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 진짜 예민하시더라고요. 맨날 민원 넣고 우리도 힘든데. 석 달째 되던 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새벽 4시 극심한 소음에 잠을 깨고 스트레스를 받던 아내가 심장이 조여오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불안장애로 인한 공황 발작입니다. 최근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층간 소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진단서를 써주었습니다. 환자분께 안정적인 수면 환경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소음 노출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들고 다시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이번엔 관리소장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면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선에서는 더 이상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강하게 말씀 좀 해주실 수 없나요?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윗집에서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요.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상담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조정을 시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윗집 부부와 센터 조정위원 그리고 관리소장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윗집에서는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고 아래층에서는 건강 문제까지 생긴 상황이니까요. 윗집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새벽 시간대에는 좀 더 신경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윗집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새벽에 애들이 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장실 가거나 물 먹으러 가는 정도인데 그것까지 문제 삼으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도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립니다. 녹음도 해뒀습니다. 녹음요? 저희를 몰래 녹음하셨다고요? 윗집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소음이 실제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이거. 조정위원이 중재했습니다.
진정하시고요. 층간 소음 측정을 위한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요. 윗집 부부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윗집에서는 밤 10시 이후에는 아이들이 뛰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고 아래층에서는 낮 시간대에는 어느 정도 소음을 양해해 주시는 걸로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윗집 부부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이틀째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다시 시작됐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쿵쾅거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복도에서 윗집 아내를 만났습니다. 어제 전화하셨죠? 네, 합의 내용을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잠깐 늦게까지 놀았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시네요?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합의서에 서명하신 거 잊으셨습니까? 합의서가 뭐 법적 효력이라도 있나요? 그냥 형식적인 거잖아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르신. 층간 소음에 예민하신 거면 단독주택에 사시든가 꼭대기층으로 이사 가시든가 하세요. 아파트 산다는 게 원래 이런 거예요. 왜 저희만 불편하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올라갔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소리 지르며 싸우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이 우는 소리. 하지만 밤 10시가 넘자 싸움은 끝났고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더 시끄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보복성 소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윗집 아내도 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주민들이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주민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층간 소음 문제로 힘드시다면서요? 네, 좀 그렇습니다. 윗집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거요. 저희 집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좀 활발하긴 한데 그렇다고 아래층에서 맨날 민원 넣고 전화하고 그러시면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다른 주민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몇 살인데요? 7살, 5살이요. 아, 그 나이 때는 원래 좀 뛰긴 하죠. 윗집 아내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래층 어르신은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나이 드시니까 애들 키워본 지도 오래되셔서 그러신가?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노인분들 너무 예민하시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도 그러시던데 나이 들면 잠도 얕아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하신대요.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 애들한테 숨죽이고 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 주민이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하면 좀 조절해 주셔야죠. 조절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완벽하게 조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래층 어르신이 너무 심하게 트집 잡으시는 것 같아요. 참고 있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트집이 아닙니다. 새벽까지 소음이 계속되고 제 아내는 병원까지 갔습니다. 윗집 아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병원까지 가셨다고요? 그게 저희 때문이라는 증거라도 있으세요? 나이 드시면 원래 여기저기 아프신 거 아닌가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사 갈까?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왜 우리가 쫓겨나야 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소음의 종류와 강도를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새벽 2시 15분, 뛰는 소리 30분간 지속. 새벽 3시, 무거운 물체 끄는 소리. 밤 11시 40분, 아이들 고함 소리와 울음소리. 매일 기록했습니다. 녹음기도 샀습니다. 소음이 들릴 때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도 설치했습니다. 층간 소음 측정 어플이었습니다. 데시벨 수치가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밤 10시 이후 60데시벨을 넘는 소음이 매일 기록됐습니다. 법적 기준인 50데시벨을 훨씬 넘는 수치였습니다. 모든 것을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날짜별, 시간대별로 분류했습니다. 한 달치 기록이 쌓였습니다. 그동안 윗집에 대한 태도를 바꿨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먼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더 이상 민원을 넣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윗집 부부는 제가 포기한 줄 알았을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윗집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조용하시네요. 이제 좀 적응하셨어요? 고개만 끄덕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층간 소음 관련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인정된 판결들이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동네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시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비용은요?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합하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줬습니다. 소음 측정 기록, 녹음 파일, 의료 기록, 주변 증인 진술 등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옆집에 사는 70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들어요. 소리가 워낙 커서 옆집인 저희 집까지 들려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한테 괜히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어요. 혹시 증인이 되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할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좀.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이웃이랑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해했습니다. 다른 이웃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층간 소음이 심한 건 알지만 직접 나서기는 부담스럽다는 것. 결국 증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층간 소음 측정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측정 장비를 설치하러 직원이 왔습니다. 거실 천장에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이 장비로 일주일간 측정합니다. 그동안 평소처럼 생활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밤 10시 이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총 21차례 측정됐습니다. 공식 문서로 받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소장이 작성되는 동안에도 소음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화내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기록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해결될까? 해결될 거야. 만약 안 되면
그래도 해야 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소장이 완성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청구 금액은 1천만 원. 위자료와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었습니다.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윗집에 소장 부본이 배달됐을 겁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윗집 남편이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소장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소송이요? 1천만 원이요? 제정신입니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 절차입니다. 법적 절차는 무슨, 애들이 좀 뛰었다고 돈을 내라고요? 단순히 뛴 게 아닙니다. 수개월간 지속된 소음으로 저희 부부가 겪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당신들이 예민한 거잖아요. 측정 결과가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21차례 측정됐습니다. 남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좀 소송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들은 말이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남자는 분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다시 소음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밤 11시, 12시까지 계속됐습니다. 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모두 기록했습니다. 녹음했습니다. 측정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첫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아내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 쪽 증거가 충분합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윗집 부부도 와 있었습니다. 그들도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양측 주장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는 수개월간 피고의 층간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현재도 치료 중입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소음 측정 기록, 녹음 파일, 진단서, 기록 노트.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에게는 7살, 5살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활동하는 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불가피한 생활 소음입니다. 원고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변호사가 즉시 대응했습니다. 생활 소음의 범위를 벗어난 소음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공식 측정 결과 밤 10시 이후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이 21차례 측정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소음이 아닙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여러 차례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조정에도 응했고 합의서에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소음은 계속됐고 오히려 더 심해진 정황도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밤 11시에 녹음된 소리, 쿵쾅거리는 발소리, 아이들 고함, 무언가 끄는 소리. 법정 안이 조용했습니다. 윗집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측은 이 녹음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음입니다. 피고도 최선을 다해 통제하려 했으나 어린 자녀들이라
한계가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에도 소음이 지속됐다는 점은 피고의 성실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그동안 윗집은 조용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줄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감정인이 출석했습니다. 소음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 의견을 냈습니다. 측정된 소음의 강도와 빈도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생활 소음의 수준을 명백히 초과합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 60데시벨을 넘는 소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은 수위 난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 측에 불리한 증언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원고 본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원고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데 실제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습니까? 네, 수면 장애로 인해 낮 시간에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층간 소음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한 것은 아닙니까?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매번 민원을 넣고 경찰까지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과도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시간대까지 계속되는 소음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고께서는 이사를 고려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희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판사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은 4달간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윗집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저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는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원고 부부가 겪은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도 원고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1천만 원이라는 배상액은 과도합니다. 피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앞으로는 더욱 주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선고일을 고지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 윗집 아내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판사가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의 층간 소음이 수위 난도를 넘어섰다는 점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됐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원고가 겪은 정신적 피해는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의 책임은 명백하므로 적정한 수준의 배상을 명한다. 또한 판사는 덧붙였습니다. 피고는 향후 층간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둔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윗집 부부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윗집에서 이삿짐 나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윗집 부부가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윗집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천장은 조용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조용해졌네. 그러게.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했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며칠 후 새로운 가족이 윗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부부였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위층으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 둘이 살아서 조용할 겁니다. 혹시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천장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가끔 걷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사는 소리라는 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아내의 불면증도 나아졌습니다. 약을 끊었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아파트 복도에서 이전 윗집 부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다른 주민을 만났습니다. 혹시 층간 소음으로 고민이시라면 제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민은 감사하다며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나중에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주민도 용기를 냈습니다. 며칠 후 그 주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했더니 윗집에서 먼저 사과하더라고요. 앞으로 조심하겠다고요. 다행이었습니다. 모두가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녁에 아내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편안한 시간 속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뭘? 소송한 거 힘들었잖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진작할 걸 그랬어. 그래도 이웃 사이가 이렇게 되는 건 좀 씁쓸하긴 하네. 우리가 먼저 선을 넘은 게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예의를 지켰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밉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합니다. 다만 시간과 장소를 지켜야 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천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집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